이제 세부적인 주장은 진짜 초스피드로. 아, 이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잘못했었고, 서경덕 선생뿐만 아니라 저도 보니까 이 강의를 지난번에 저 사진에 저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건 뭐 이제 실수입니다. 근데 실수한 거 잘못했죠. 그리고 그건 지적한 거는 우리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학자들이 실수 많이 해요. 뉴라이트 그 책에도 실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로 예컨대 이영훈 선생님도 이제 쓰다 보면 더군다나 강연한 걸 말로 옮기다 보면은 그 논문 쓰는 거랑 달라서 실수가 더 많이 나와요. 예컨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매장 문화 그 풍수지리 얘기하면서 매장 문화를 설명하다가 우리 강연하다가 그런 실수 많이 해요. 심지어는 나경원도 우리 일본이 하잖아요. 근데 뭐 그게 그걸로 우리가 낄낄대고 이제 웃고 넘어가는 거지. 그걸 나경원 의원의 뭐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버하고 실수했어요. 그거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인정하고 앞으로 실수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됐으면 그건 바로 잡아주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가령 이용호 선생님 그 책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요. 우리나라에 유교 때문에 매장 문화를 한다. 그 다음에 뭐 풍수지리 그 소멸독 얘기하면서 하다가 유교가 들어오면서 매장이 시작됐다 하는데 그건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게 옛날부터 묻었지. 유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묻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뭐 너무 역사를 모르는 거고 뭐 그렇게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이거 하나 갖고 이제 그 앞에 걸 다 깔아뭉개려고 그래. 그건 아니죠. 심지어는 뭐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여기 갈비뼈 나온 게 이 사람밖에 없어요. 작가가 아니라는데도 이거 갖고 뵙겠다. 뭐 이제 이러면서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 이제 강제연행에 대해서 비판은 우리 이제 이철우 선생이 한 거. 이철우 선생이 바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의 필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에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썼는데, 저하고도 이제 친한 사이인데, 얘가 이혜영 선생의 증손자예요. 그 증손자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점잖아서, 이렇게 함부로 논쟁이 잘 안 끼어듭니다. 굉장히 신중해요. 신중하고 점잖은 분인데, 이번에 아주 세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두 가지를 지적했죠. 종족이란 부분. 여기가 국제법에서 민족문제, 국정문제 지적하니까, 아니, 종족이라는 게 영어 표현에서 에스니시티인데, 그거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종족주의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트라이벌리즘, 부족주의라는 걸로 썼는데, 부족주의라는 건 상위의 공동체가 있을 때, 그때 쓰는 개념인데, 그 한국과 일본을 묶어주는 공동체가 있냐, 내선일체 주장하는 거냐, 그게 없는데 어떻게 반일 부족주의라고 쓰느냐, 반일 종족주의라는 말을 어떻게 쓰느냐, 이건 세계학계에다 내릴 때 창피한 얘기다. 그거 하나 하고, 이철우 선생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더 중요한 지적이 뭐냐면은 이 인신매매죠. 국제학계에서 강제성이라는 부분이, 이쪽에서는 뭐냐면은 위안부도 그렇고, 강제연행 부분도 그렇고, 총칼로, 군인이 와서 총칼로 끌고 가는 거 없지 않느냐? 그러면 강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정말 개떡 같은 소리냐. 전 세계 학계에서는, 이 팔레르모 의정서에 의해서 이미 강제성의 개념, 인신매매, 트래피킹이라는, 그러니까 잡아간다는 얘기죠. 잡아간다는 거에 개념이 정해져 있는데,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역사기, 무역행사, 사기, 기만, 권력남용 등을 통해서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송, 인수하는 행위. 관에서 모집이었다, 관할선이었다, 자기 발로 갔으니까 자발성 아니다라는 건 이 국제법에 합의되어 있는 기초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니냐.
연구를 하고 평가를 하려면 뭔가 그래도 남을 설득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국제학계에서 이렇게 아주 기본 상식으로 되어 있는 걸 무시하고서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더군다나 그러면서도 10만 명은 강제 연행했다라고 인정하거든요. 10만 명이 무슨 저 동네 강아지 몇 마리 있는 숫자예요. 자, 일본 학자조차도 도쿄대 교수도 강제 연행이라고 쓰고 있는데, 일본인들조차도 강제 연행이라고 이거 다 포괄해서 강제 연행이라고 모집 관할성까지 하고 있는데, 그건 다 독도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중요한 자료들 하는데, 일본의 태정관, 우리도 치면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가 독도 일본 땅 아니야, 울릉도하고 독도 일본 땅 아니야 라고 한 문서가 남아있는데, 이런 문서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뭐 독도 얘기는 얘기하면 기니까. 일본군 위안부 얘기는 눈물을 머금고 생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근데 이거는 언제 한번 기회를 누굴 모시든지, 제가 모시는 게 번거로우면은 제가 직접 하든지 한번 하겠습니다. 이영훈 교수가 말이죠. 이거는 해야겠네. 그 방송에 나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나간 게 아닌데, 다른 얘기를 하려고 나갔는데, 마침 이영훈 교수 물어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는데, 그 양반 사과했는데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하고 했더니, 우리 김경래 기자가 깜짝 놀라더니 이걸 이제 제목으로 뽑았어요. 그러더니 다른 그 사과하는 사진을 찾아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똑같은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사과하지 말든가. 소신이면. 지식인으로서. 소신이면. 그 상처를 주게 돼서 미안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지만, 그거는 진실입니다. 그건 사과하지 말든가. 유감 표명 정도로 끝나든가. 그러나 진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사과는 하고, 해놓고. 또 그 다음에 지금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으면, 그건 아니지. 지식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의심하는 건 이거예요. 하다 이코히코라고 일본 극우파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름 탄탄해요. 자료 논리하는데, 이영훈 선생의 주장이 하다의 주장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닌가. 이쪽에서 과연 연구를 제대로 했나 하는 의심이 들고요.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안병직 선생이 이런 책을 번역해냈어요. 일본군 위안소 관리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걸 찾아서 이제 근데 이게 여기에서 보면은 일본군의 동원이 전시 동원 체제의 위안부의 동원이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또 일본군의 편제의 말단 조직으로 편입돼서 군부대와 같이 이동했다. 이제 그리고 폐업도 어려서 성적 노예 상태에 있었다. 이 책 해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이영훈 선생도 이 책을 쓰는데 관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영훈 교수의 후배인 전강수 선생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아니, 자기가 출간하는 책에도 이렇게 써놓고서 말이야. 이거는 정치 행위 아니냐.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결국에 준비한 사진 얘기하는데, 기억이 없어서 그래요? 아까 증언의 시대 얘기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이제 많은 독자들이 처음 봤다라고 물어보는데, 김기옥 선생을 한번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아예 갖고 왔어요. 대한 육군본부에서 나온 3급 비밀이었어요. 지금은 비밀이 이제 해제가 됐지만, 6.25 사변 후방전사 인사편이에요. 한국전쟁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육군본부가 펴낸 최초의 전쟁사인데,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위안부제도 있었다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보 진영에서 먼저 논문 쓰고요.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있었다를 먼저 일본 사람들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무슨 감춰져 있었던 걸 반일 종족주의 하는 사람들이 첫 발견한 거 아니에요.
제 강연 옛날 뭐 어디 그 녹화된 거 찾아보시면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저도 그 혹시 일본군 위안부 얘기하게 될 때면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비판을 뭘 했냐면, 자, 이거예요. 뭐 일본 안 한다고 하고서 다 하네. 자, 이걸 민족 문제로 바라보느냐,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느냐예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하겠습니다만 민족 문제로 바라봐야 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와 규모를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었지만 70% 이상, 아마도 80%쯤은 일본군 위안부의 80%쯤은 조선인이었다. 조선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갑제에서 현지에서도 썼지만 조선에서 잡은 게 제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등장한 피해자들도 보면 규모 면에서 조선인이 제일 많은 것 같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80%나 조선인이라는 건 민족 문제가 게재가 된 거죠. 그런데 이걸 민족 문제로만 설명한다면 굉장히 오해가 생겨요. 분명히 얘기해 둡니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순수 민족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연구에 그런 잔재가 조금씩 아직도 남아있다고 최근에 나온 논문들 읽다 보면은, 논문이나 성명서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한국 학계의 수준은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주류를 갖고 얘기해야지 조그만 흠 남아있는 걸 갖고 얘기하면은 안 되죠. 그게 유명한 허수아비치기 아닙니까? 그냥 이게,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책의 150페이지에 보면은, 150페이지에 아예 이 표가 있습니다. 네, 여기 네. 특수위원대 실적 통계표라고, 이게 한자로 써 있어서 이제 이걸 한글로 이제 바꾼 게 이 표예요. 표를 화면에서 봐주시죠. 화면에서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안소는 훨씬 더 많이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 또 전에 듣기로 전방에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동 위안소입니다. 모포부대라고 불렸죠. 담요부대, 모포부대라고 불러서 후방에 나오면 불러줘라 하면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최명신 장군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최명신 장군 베트남 문제 전쟁 갖고 이제 나중에는 관계가 악화됐지만 처음에는 한국에서 와 짜증만 살게 이렇게 해갖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이것도 여쭤봤더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직접 들은 바도 있고 또 여기 자료도 이제 이렇게 있고 하는데 전방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위안소 4개소, 서울 3곳, 강릉 1곳에서 89명의 위안부가 있는데 그 89명의 위안부가 1년에 몇 명을 상대했냐면 20만 명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왔다 가는 사람을 다 합치니까. 그 20만 명이라는 게 우연이지만 뭐 하고 갔냐면 52년도 한국군 숫자가 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명도 안 되는 위안부들이 한국군을 한 번씩은, 숫자로 치면 한 번씩은.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아주 불편한 사실이죠. 이 사실을 놓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를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자들은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만 얘기하지 마. 한국이 더 했잖아. 한국 했잖아. 자, 이건 한국이 더 했다는 것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이거 꼭꼭 숨기고 감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실적표, 자랑스럽게. 우리가 고생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어. 실적표에 들어있어요. 공식 전사에. 이게 참 창피한 노릇이죠. 근데 자, 이걸 어떻게 볼 것입니까? 한국 사람이 더 했어. 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자, 제가 학생들한테 흔히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자, 다운표를 보십시오. 일본 놈들이 조선 여자를 끌고 와서 이런 짓을 했다. 나쁜 짓이죠. 이렇게 다운표만 치면. 자, 그럼 순수 민족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분노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러면은 일본 놈들이 일본 여자를 끌고 와서 이런 짓을 한 거는 나쁜 짓이 아니에요. 조선 놈들이 조선 여자를 끌고 와서 이런 짓을 했으면 나쁜 짓이 아니에요. 나쁜 짓이죠. 거꾸로 조선 놈들이 일본 여자를 끌고 와서 이런 짓을 했으면 이건 나쁜 짓이 아니에요. 이게 보편성입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건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볼 때 민족적 관점이 중요하긴 하지만 민족적 관점만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 관점. 인권의 문제, 평화의 문제.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분노한다면 그게 종족주의인데 그렇게 몰고 가는 게 반일 종족주의자죠. 그거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전광서 선생의 표현을 한 게 혐한 종족주의라고 한 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반일 종족주의자라고 부르는 그들이 혐한 종족주의예요.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대하는 게 우리가 이것을 감추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감추고 있어요. 이 사실을 일본에서 논문으로 발표한 게 김기옥 선생이에요. 저하고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죠. 지금 요새는 아니지만 같이 해왔죠. 지금도 제일 친한 동료인데 실은 진보학교에서 이런 걸 발굴해서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춘 게 아니에요. 저도 강연에서 얘기해왔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여기가 그렇게 찬양하는 박정희가 했었던 미군 위안부도 얘기하잖아요. 미군 위안부 문제도 우리가 비판을 해왔고, 이것을 바라볼 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래서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종족 문제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도 했으니까 뭐 얘기하지 말라. 그따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했다. 뭐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만 기생제도 뭐 거기서부터 이어져 내려갔다 하는데 웃기는 얘기죠. 군국주의의 개입을 봐야죠. 성차별 그거는 전 세계 모두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일본 군국주의가 더해졌을 때 어떤 괴물이 나왔나. 그리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일제전쟁을 청산하지 못했을 때 어떤 흉악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산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제청산을 부르짖었는데 일제청산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 군을 운영했어요. 그러더니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 군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실적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일본 군국주의만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거죠. 박정희식 군국주의도, 전두환식 군국주의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전에 토착외고 백년사나 일본 보수의 그 관계 설명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들이 다 그렇게 한 식구였어. 민족을 떠나서, 종족을 떠나서, 그들은 한 식구였어요. 그 식구를 반대하는 거지 우리가 일본 사람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영철 선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제발 종족주의를 뛰어넘읍시다. 우리 종족주의자 아니에요. 우리를 종족주의라고 부르는 당신들이 종족주의자 같아요. 자, 안타깝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이 사진 밑에 처녀회예요. 처녀회. 도안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화순인지 강진인지 도안면이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평창에도 있더라고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뒷줄에 있는 사람들은 처녀라고 불러도 뭐 다 큰 처자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앞줄 아이들 왜 이렇게 관리했겠습니까? 이들을 처녀회라는 이름을 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산미증식 교육이 시간이 넘어가셔서 한손에 피스톨 아기당에서 좀 오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소설은 소설이죠. 신영하 선생님 그 대표적인 역사지만 이렇게 쓰셨던 게 40년 전이에요. 거의 30년 전쯤에 30년 일제 30 그러니까 해방된 다음에 볼 때 대한제국 시기의 연구 성과예요. 왜 해방됐는데? 그러면은 요즘 나온 연구 성과를 갖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거고. 자, 그렇게 잘 살게 됐으면은 왜 피땀 흘려 농사지어도 배한틀 소득이 없어서 살 수 없어 하고 농민들이 소작쟁을 일으킵니까? 그렇게 잘 살게 됐으면. 농촌이 그렇게 잘 살게 됐으면 왜 일제가 농촌진흥운동을 폈겠어요? 농민들이 흔들리고 바로 이 적색농민조합에 퍼지니까. 농가소득이 증대했으면 왜 적색농민조합이 들불처럼 번져나가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펑번이 일어났냐고요. 바로 이 얘기. 그리고 농가소득이 증대했으면은 왜 이 사람들이 보따리 싸갖고 간도로 야반도주해서 가요? 농민이라는 게 자기가 사는 데서, 이 책에도 어디 나오죠? 고향 반경에서 백리를 떠나본 적이 없는 게 농민인데 그 농민들이 왜 간도로 그렇게 많이 가고 일본으로 그렇게 많이 갔냐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나는 농민들이 배출됐다는 것 자체가 농촌 경제가 파탄 지경이었다는 거잖아요. 새마을운동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왜 그때 그러면 농민들이 농촌을 떠났습니까? 왜 농촌의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칩니까? 물어보면 아무 얘기를 못 하더라고, 아무 얘기. 난 진짜로 궁금한데. 징병 얘기는 진짜 할 거면. 뭐, 이거 사진만 봅시다. 예, 사진만 보다가, 예, 이 학병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이 어떤 학병 나간 게 어떤, 출세하려고 하는 일본 그 체제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려고 했었던 욕망에 가득 찬 젊은이들이었다. 그 욕망을 부추겼던 게 바로 친일파들이잖아요. 조선 사람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징병을 해야 한다. 심지어는 조선어까지 쓰지 말자. 그렇게 했었던 친일파들의 논리를 30년대 이런 학도의 성전에 나서라 했었던 그 논리에서 몇 가지 앞부분만 띄어내고 천황폐하 만세만 띄어내고 나오는 것 같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바로 이거예요. 타이완에서 징병제가 실시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찬양하는 포스터인데 우리 육백문동포가 새로운 전으로서 당당히 흥군에 가게 됐다. 징병제가 실시된 걸 감사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 플래카드에 감사하면서 참배잖아요. 감사 참배. 신사에. 근데 이 젊은이들이 진짜 감사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진 찾아놓고 엊그제 역사전을 그날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실격하기 전에 슬프게 아리랑을 불렀다는 조선인 가미가제. 그는 미스야마 후미히로입니까? 탁경현입니까? 아리랑을 불렀다, 아리랑. 옆에 서 있는 아줌마가 하숙집 아줌마야. 이 아줌마가 몇십 년 뒤에 찾아갔더니 이 아줌마가 그 노래 곡조를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리 뭐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이 사람들이 조선이 너무나 암울했기 때문에 거기서 출세하려고 나갔었던 그런 사람일까요? 물론 이 학병, 자, 이렇게 꽃잎처럼 진. 학도지원병, 사진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찬양했어요. 한병선, 송효찬, 인부태기는 빠져있지만, 요 송효찬과 한병선은 민간인 학살의 주역입니다. 일제에서 그렇게 단련돼서 조국을 지켰다라고 찬양한 사람이 사실은 제주에서 또 보도연맹 죽이고 본토에서 보도연맹 죽이고 한 그 민간인 학살의 주역으로서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올라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단련됐고 조선을 지키는 데 앞장서게 됐다. 그렇게 이제 그 찬양했던 사람들이죠. 여기 청구권 문제에 나오는데 우리 받아낼 게 원래 없었다 하는데 뭐냐면은 여기 1억 총참회라는 거 이거 징병제하고도 관련돼서 생각해 보세요. 받아낼 게 없었다는 얘기는 앞에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1억 총참회라고 했는데 일본이 전쟁에서 짓고 전쟁 책임을 없애는 거예요. 천황이 져야 할 전쟁 책임을 1억분의 1만 지면 된다고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1억 총참회인데 이것도 황당한 논리지만 더 황당한 게 뭐냐면 그때 일본 사람은 7천만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3천만은 어디서 나왔어요? 조선 사람하고 대만 사람을 합쳐서 1억인 거예요. 우리 징병제 실시됐어요. 받을 거 없다는 논리가 뭐냐면요. 원래 받을 거 없었다는 게 뭐냐면 일본인들의 주장이죠.
그리고 그 주장에 입각해서 주익정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조선 사람이 징병제가 실시됐어. 조선은 연합국이 아니에요. 승전국이 아니에요. 일본하고 같이 싸웠어. 그러다가 일본에서 분리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한테 승전국으로서 받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징병제가 실시는 영광. 전영섭 같은 사람이 징병제 실시를 환영하고 찬양했었던 당시 친일파들이 최남선이 학도의 성전하라서 영광되게 죽어서 했었던 게 뭐냐면, 본토에 있는 조선 사람이 그래야 차별을 안 받는다. 대일본 제국하에서 2등 신민에서 우리도 1등 신민이 되는 길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 얘기를 지금 80년이 지난 다음에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조국의 간성이 됐다.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배워서 민간인 학살자. 새말뚝 얘기. 아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새말뚝 얘기 난 동의해요. 그런데 새말뚝 얘기를, 아니, 이영훈이가, 김영삼 기자가 처음, 빨리 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김영삼만 한 거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 이휘하 선생님이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또 큰 어른한 역사문제연구소 소장도 하시고, 이휘하 선생님의 역사 풍속기행에서도, 아유, 스멜뚝 그거 아니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이라고 대표적인 진보 진영에서 나오던 잡지 있죠. 지금은 폐간됐지만. 말 기자도 집단 침해의 주소를 스멜뚝이라고 기사 쓰면서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끝나요. 일제 침략 행위에 대한 기록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독립기념관 역시 새말뚝이 걸어놓은 측면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김영삼이랑 비슷한 취지로 신분 진영에서도 하던 얘기입니다. 찾아보니까 저도 했네요. 그 당시 역사 특강에서 저도 얘기했어요. 새말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제가 박은 건 아니지만 일제가 전 즐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혈이 끊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새말뚝에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 새말뚝이 누구냐? 이것도 우리가 만든 게 원조 새말뚝이 이여송이에요. 이여송.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새말뚝 전설이 이어집니다. 우리 이여송이가 원래 조선 사람인데 조선에서 인물이 나면 안 된다고 새말뚝을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중들이 어떻게 복수를 했느냐? 이여송이가 자손이 없어요. 이여송이가 절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의 메가더예요. 그래서 이여송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사당을 세워줬어. 생사당을 지어준 그런데 이여송이가 절손이 됐는데, 왜 절손이 됐다라고 우리 민담이에요. 그런데 민담은 그걸 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여송이가 새말뚝 받고 다니다가 지 조상산소에도 박았다 이거야. 그게 우리 민중들이 복수하는 거죠. 제가 이 메가더 글쓰다가 이 글을 분명히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 썼나 봐요. 급하게 찾다가 못 찾았는데, 뭐가 있냐면은 제가 뒤집어질 뻔한 게, 이 구비문학,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게 박정희가 남겨놓은 돈으로 좋은 일 한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금은 못합니다. 다 돌아가셨으니까. 70년대만 하더라도 늦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여서 이게 한 80권인가 나왔어요. 나도 한 4, 50권 있는데, 그 어딘가에, 지금 못 찾았는데, 제 기억에, 새말뚝 전설이 어떻게 됐냐면, 이여성 전설이 있었거든요. 그 전설이 채취해보니까 박혔어요. 일제가 박은 걸로 다 박혔어. 그랬다가 70년대, 80년대에 채취해보니까 메가더가 박았다는 전설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말이 됩니다. 우리 장혜랑 PD님, 우리 추적 60분이 안타깝게도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데 보니까 정말 그 초짜 PD 시절에 인천에 가서 메가더를 모시는 무당을 취재했더라고. 그 무당이 이 무당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무당일 것 같아요. 이게 벌써 40년, 30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인천에 가면은 메가더 모시는 무당이 많아요. 무속으로 했는데 재밌는 게, 그게 메가더가 새말뚝을 박았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새말뚝이잖아.
이게 진짜 스멜뚝이잖아요.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을 생각해 보면은 가령 이컨대 소설 분지에 대한 평은 뭐 잘 썼다 못 썼다 갈리지만 이게 바로 그 미군이 받은 스멜뚝에 대해서 홍길동의 후예가, 그러니까 미군으로부터 당한 그 범죄에 대한 순환에 대해서 민중적인 저항을 한 거예요. 이걸 정부가 믿고 있다면, 정부가 그거에 따라서 해석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중적 정서가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적당히 어루만져 주는 건 저는 꼭 그게 풍수에 빠져 있어서만 그럴까? 그러면은 그런 대중들을 만나서 그럼 풍수지지니까 잘못된 거라고 할아버지 잡아서 사상교육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잡아서 사상교육 시킬까요? 북한처럼? 봉건전제를 일소하자고? 적당히 냅두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냥 미양송전탑 싸움을 할 때도 그런 풍수, 우리 정말, 아니 그런데 그게 마음 아픈 거를 내 몸에 스멜뚝이 박히는 것과 같다. 할머니들 그런 정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그 할머니들이 낙후해서 그런 거예요.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혼식으로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걸 절실하게는, 그건 나중에, 또 얘기가 번지니까, 거기까지. 조선의 풍수라는 책이 있어요. 무라야마 지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일제가 조선의 풍수를 엄청나게 연구했어요. 근데 일제가 조직적으로 말뚝 바꿨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뚝 측량하지만, 이런 효과가 있구나. 나쁘지 않구나. 즐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생활속 박는 거요. 그러니까 웃자고 하나 더 찾아왔습니다. 옷을, 쇼쇼쇼가 한 번 있었어요. 박정희 묘소에 생활속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영이 가서 난리를 피고, 박근영 남편에서 박정희를 참소하는 그쪽에서 했다 했는데, 뭐냐면은, 집중호우가 해서 현충원에 때가 다 날아갔다 이거예요. 다 씻겨 내려가서 때를 새로 입히면서 때를 앉혀놓고 또 비가 올까봐 그걸 고정시키느라고 뿌리 내리는 동안에 그 스심을 박았대요. 그걸 갖다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때를 입히다 보니까 무덤이 크잖아요. 크게 만들었으니까 봉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한 걸 그걸 이제 아마 성묘 갖다가 그러니까 현충원에서 제거하기 전에 봤나 보죠. 그러더니 이제 스물뚝 박았다고 난리법석을 쳤는데, 좋아하는 박정희 쪽에서도 이렇게 스물뚝 신앙이 있네요. 근데 진보만 갖다가 앉아야 하는데, 그래요. 이런 게 있는 거고, 고정미화는, 이제 거진 다 왔습니다. 고정미화는 내가 배웠던 우리 이태진 선생님도 많이 하고, 여기 고정미화, 고정청문회는 책이 어디 갔지? 아까 찾아놨는데, 책이 없네요. 하여튼 자, 고정청문회, 저도 고정에 대한 평가는 진짜로 여기 반일 종족주의에서 얘기한 것보다 저도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조선을 망친 1등 책임을 고정에게 물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친일파한테 면죄부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조선시대의 신하라면 군주가 그렇게 하면은 정말 역성혁명을 해서라도 바꿨어야지 맞아. 거기에다가 헬렐라 해갖고 그래, 위에 놈은 위에서 팔아먹고 아래 놈은 팔아먹는 동안에 내 거 챙기는 놈들이 신파야. 백성들이 봉건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서 고종을 욕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고종한테 냉정하게 평가해요. 그 냉정한 평가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봉건적인 상하상이 깊이 뿌리 박혔었던 나라에서, 보수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는 나라에서 500년 된 왕조가 겨우 36년 망했었는데 전준 이가들조차도 왕조 다시 살리자고 못하잖아요. 그게 고종이 조선이 망할 때 더럽게 망해서 그런 거죠. 부끄러움에 대해서 품격 있게, 나라가 망할 때도 품격 있게 망해야 한다고 하는 게 그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게 근대란 무엇인가예요. 근대란 무엇인가.
경제만 발전하면 근대냐고. 돈만 많이 주면 근데요. 경제만 발전하면 다야? 그 김일성도 찬양해야게.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얼마나 빨리 경제 발전시켰어요. 히틀러는 1차 대전에 패망해서 그 폐허에서 독일을 일으켰는데, 스탈린은 그 유럽의 후진국을 세계 초강대국을 만든 게 스탈린인데, 경제 발전시키면 다 찬양해야겠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근대라는 건 경제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하나도 얘기 안 하는 게 반일 종족주의예요. 반일 종족주의는 정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경제만 보고 싶어요. 그저는 딱 세상을 바라보고 온 세상을 뒤집어 하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뒤집는 게 실패했어. 실패한 거에 따라서 좌절, 여러 명이 좌절했죠. 80년대 그 좌절을 안병직 선생 그룹만 겪었나? 다 좌절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민중들 속에서 민중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야말로 민중들을 폄하하고 어떻게 종족주의에 빠져있다고. 역사를 어떻게 왜곡했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김영섭 선생 같은 내재적 발전론을 비판할 때 쓰던 말이 부조적 수법이에요. 이 부조란 게 이거예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거. 근데 솔직히 모든 연구가 전 다 부조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더 부조적이지. 훨씬 더 부조적이에요. 훨씬 더. 자, 이거 보십시오.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누가 칼로 찌르려고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거 뭡니까? 카메라 앵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전혀 다른 그림이 되잖아요. 일본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뭐야? 정신을 못 차리는 병사한테 총을 겨누고 있는 장면이네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물 떠먹이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누군가를 구해서 물 먹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군이니까 옆에서는 총을 들고 있는. 근데 마침 그게 각도가, 카메라 각도에는 머리에다 겨누고 있는 것처럼 잡혔을 뿐이지. 이걸 이렇게 보면은 영락없이 머리에다 총 겨누고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오죠.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토론에서 이기는, 모든 토론에서 승리하는 법. 허수아비랑 싸우면 돼요. 그리고 요거 꼬투리 하나, 만만한 거 하나 잡아갖고, 한 놈만 패는. 근데, 우리가 알던 이용훈 선생,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김낙연 선생 같은 분도 훌륭한 학자였던 것 같고, 지금도 좋은 논문들을, 특히 소득 불균형 분야에서는 아주 탁월한 업적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반일 종족주의를 규탄한 건지 아니면 그 저자들을 변명해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쓰다 보니까 오늘 또 너무 많이 쓰게 됐는데 2시간 반을 하게 됐군요. 1시간. 그런데 이 부분들을 좀 나눠서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강론에 대해서는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좋은 얘기들 잘 비판해 놓은 것들 많아요. 정광수 선생, 허수열 선생 거 또 글도 찾아서 읽어보시고, 또 요번에 쓴 거 말고 한 10년 전에 또 신동아 같은 데다가 쓴 것도 좋은 글들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이분들 이름 조합해서 쓰면 나오고, 또 최근에 또 제야의 농객들도 많이 좋은 글도 올리고 비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의 책에 쓴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찾아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간략히 하고, 이게 나온 배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2시간이 넘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반일민족주의가 나오는 거 가슴 아픕니다. 나와서는 안 될 얘기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 대중들이
금방 이 문제점을 또 깨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 맞들여서 이런 얘기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면서 또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길, 우리에게는 운동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없었던 것. 그리고 경제만이 우리를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든 촛불을 경제로 뭐 생각할 겁니까? 경제적으로 치면 촛불 든 게 마이너스죠. 노동해야 할 시간에 거기 가서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또 의사표시를 하면 뭐 몇 명만 가도 될 거를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쉬어서 그 시간에 그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추운데 고생한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경쟁자들은 스펙 쌓고 있는데 집에 가서 공부해. 그게 남는 장사야. 열심히 일하면 밥이나 먹게 해줄게. 여러분들 어떠세요? 밥이나 먹고 살려고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를 왜 묻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왜 고민하십니까? 그냥 밥이나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대입니까? 그들의 논리에 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반일 종족주의자라고 부르는 그들이 진짜로 혐한 종족주의자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종족이라는 틀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더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시고 우리 그렇잖아요. 반일 이런 말도 거의 요새 잘 안 쓰죠. 노아베지 노제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종족주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일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일본에도 우리랑 같은 양심적인 종족들이 있습니다. 양심 종족끼리 같이 모여서 한일연대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그 종족이 아닌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 속에서 일본과 만나야 하고 일본과 그리고 현재 갈등하고 있는 문제를 보편적인 가치 속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공동의 집을 같이 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